이거 우리 아가 놀란 가슴 진정하라고 한약방에서 어렵게 지어온 청심환이야. 어서 먹고 기운 내렴. 친정아빠 장례 끝난 날 밤 평생 저를 식모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가라며 금박 청심환을 내밀었습니다. 10년 동안 얘라고 부르던 입에서 우리 아가라니 아이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친정아빠가 남기신 유산 10억이 시어머니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머, 그 청심환을 남편이 대신 먹고 30분 만에 입에 거품을 물고 뻗어버렸지 뭐예요. 바닥에 떨어진 남편 핸드폰 화면에 뜬 카톡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10년 시집살이 완벽하게 되갚아준 며느리의 사이다.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밤 저는 텅 빈 빈소 한쪽에 주저앉아 아빠의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눈두덩이가 뻑뻑했죠. 아빠가 남기신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안내해 주었고 저는 아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조회 결과 통지서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생명보험금과 예금, 그리고 시골에 있던 땅과 아파트까지 전부 합치니 10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평생 짠돌이 소리 들으시면서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아끼고 아끼신 돈이었습니다. 통지서를 손에 쥔 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아빠 담당 은행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벽에 몸을 붙인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딱 마주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얼마나 힘들어. 어머니가 옆에 있잖니.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얘라고 부르며 육개장 그릇을 나르라 시키던 사람이었죠. 시집와서 10년 동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예, 친정이 가난하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지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가가 이렇게 큰일을 겪었는데 시어미가 챙겨야지. 오늘부터 우리 아가라고 부를 거야. 시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죠. 방금 통화 내용을 다 엿들었구나 싶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 절차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겨우 몸을 눕히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뭔가 반짝이는 상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잡혔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기 전에 상자를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가, 이거 어미가 종로 한약방까지 가서 어렵게 구해온 거야. 시어머니가 금박으로 포장된 청심한 상자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면 이런 게 최고지. 어서 먹고 기운 내렴. 시어머니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5년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복숭아를 굳이 먹으라고 강권했던 그날 말이죠. 어머님, 저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알레르기는 무슨 알레르기.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딱 한 입만 먹어봐. 시어머니가 껍질을 벗긴 복숭아 조각을 제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10분 만에 제 얼굴은 2배로 부어올랐고 목이 부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응급실 침대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시어머니는 네가 예민한 걸 어쩌겠니 하며 혀만 찼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바로 먹을게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청심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바짝 붙어 서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청심환을 입가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손등으로 입을 살짝 가리며 청심환을 얼른 겉옷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컵을 들어 물을 꿀꺽 삼키는 소리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어머, 잘 먹네. 이제 좀 눕고 쉬어야지. 시어머니가 그제야 만족한 얼굴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안방에서 좀 쉬시겠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미는 그냥 우리 아가 자는 것만 확인하고 갈 거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제 얼굴을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효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하느라 힘들었다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 진짜 오늘 사흘밤을 새운 것 같아. 남편이 눈을 감으며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동안 남편이 상주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은 다 합쳐도 반나절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나가거나 후배 직원이 왔다며 자리를 비웠죠. 저는 주머니 속 청심환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 먹어. 어머님이 좋은 거 사오셨어. 피로회복에도 좋대. 제가 청심환을 남편의 입 앞에 갖다 대자 남편이 눈도 뜨지 않고 입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 예, 그건 아가 먹으라고 사온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2알이나 남았는데요. 남편도 장례식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태연하게 웃으며 남편의 입에 청심환을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우물우물 씹더니 물컵을 받아 꿀꺽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니, 그건 여자한테 좋은 약이라 남자가 먹으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낱낱이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여자한테 좋은 청심환이 따로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자 시어머니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어미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가 얼른 가방을 챙기며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미는 이만 갈게. 아들 잘 자게 이불이나 덮어주고. 시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꿰신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죠. 피곤해? 그럼 좀 쉬어. 제가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남편이 뭐라 웅얼거리며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내 컥컥거리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제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남편의 동공이 이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남편이 혀 꼬인 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나 왜 이러지 몸이 이상해. 남편의 말소리가 흐려지더니 입가로 미세한 거품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깨를 흔들고 뺨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남편은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미동도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를 부르려고 액정을 켜는 순간 남편의 몸 옆으로 툭 떨어진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정 화면이 환하게 켜진 채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 한 명이 함께 있는 단체방이었죠.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엄마, 오늘 밤 안에 처리 확실히 해.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움직여야 하니까. 그 아래로 여자의 답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잘 될 거야. 그년 재우기만 하면 10억은 우리 거잖아.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거실 조명 아래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죠. 지문으로 잠금이 풀린 채였는지 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대화방 스크롤을 위로 올려나갔습니다. 가장 위로 올라가자 사흘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이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대화방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그 집 영감 죽었다는 소식 들었다. 사돈 어른한테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얼른 알아봐라. 바로 아래 남편의 답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와이프 통해서 슬쩍 물어봤어. 보험이랑 예금이랑 시골 땅 다 합치면 못해도 8억은 넘을 것 같아. 그 밑으로 여자의 이모티콘이 팡팡 터졌습니다. 오빠, 대박. 그럼 우리 잠실 그 아파트 계약해도 되는 거야? 저는 여자의 프로필을 눌러봤죠.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작년 회사 워크숍에서 남편이 옆자리에 앉혀놓고 술을 따라주던 그 직장 후배였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났죠.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아들아, 그년이 순순히 돈을 내놓겠니? 어미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좋은 약 하나 지어올게. 남편이 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안전한 거야? 병원 갈 정도로 세면 안 돼. 시어머니의 답이 이어졌습니다. 동물병원 하는 조카한테 부탁해서 짐승 재우는 약 조금 얻어왔다. 사람 죽지는 않아. 한 서너 시간 푹 자는 정도야. 제 손끝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동물 재우는 약이라니. 시어머니가 오늘 밤 저에게 먹이려던 그 금박 청심환의 정체가 여기 다 적혀 있었죠. 여자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그년 재우면 얼른 지문으로 폰 열고 은행 어플에서 이체 한도부터 늘려. 인감이랑 신분증도 챙기고 내일 아침에 은행 오픈하자마자 창구 가서 다 빼돌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 독한 년만 정리되면 아가씨가 우리 새며느리야. 새며느리라는 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우리 아가라고 부르며 손을 부여잡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역겹던지 지금이라도 뜨거운 물에 손을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화는 아파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부동산 매물 링크 하나를 대화방에 올려놓았죠.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였고 그 아래 여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조용하고 학군도 좋아. 우리 아기 낳으면 딱이야. 남편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여자만 정신병원에 쳐넣고 이혼 도장 받으면 우리 것이야. 정신병원, 이혼 도장. 저는 화면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죠. 10년 동안 저 사람의 밥을 차리고 저 사람의 셔츠를 다리고 저 사람의 부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금 이 대화방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숨을 고른 뒤 제 핸드폰을 꺼내 남편 핸드폰 화면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고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개인 톡방도 열어 그 안에 낯뜨거운 사진들까지 전부 촬영했죠. 모텔방 침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여자의 어깨를 감싼 남편의 손, 여자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곧바로 제 이메일로 파일을 옮겼죠. 혹시라도 제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을 때를 대비해서 인터넷 저장 공간에도 백업을 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왔죠.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PC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어 카카오톡 설정 메뉴로 들어갔죠. PC 로그인 승인 화면을 띄운 뒤 제 노트북에 남편 계정으로 조용히 로그인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으로 남편이 핸드폰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남편이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제 노트북 화면에 뜨게 됩니다. 남편이 나중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폰을 새로 개통해도 상관없죠. 이미 연동해둔 이 노트북에서는 계속 대화가 들여다보이니까요. 설정을 마친 뒤 저는 남편 핸드폰의 알림 목록에서 PC 로그인 알림 하나를 조용히 삭제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핸드폰을 원래 남편이 떨어뜨렸던 그 자리에 다시 놓아두고 저는 남편의 몸을 안방으로 옮기려 했죠. 건장한 성인 남자를 혼자 들기는 무리였습니다. 낑낑거리며 남편의 겨드랑이를 잡아 반쯤 끌다시피 해서 안방 침대 발치에 눕혔죠. 여보, 편히 자. 제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입가에는 아직도 미세한 거품이 남아 있었죠. 저는 휴지로 그 거품을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이 인간이 여기서 잘못되면 저는 남편을 죽인 미친 아내가 되어 감옥에 갈 테니까요. 안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며
저는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죠.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아빠 유산부터 안전한 곳에 묶어 놓아야 했죠. 부부 공동 통장에 있던 돈도 전부 제 계좌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였죠.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탐정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돈은 어떻게 굴렸는지 파헤쳐야 했죠. 한 명씩 저는 상대의 급소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메모지에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짧게 적어 내려갔죠. 시어머니 옆에는 약물 증거, 지문, 남편 옆에는 불륜 사진, 카톡, 여자 옆에는 회사 공금, 명품. 세 사람의 이름 위로 검은 선을 쭉 그어 나갈 때마다 손끝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뺨, 갈라진 입술. 친정아버지를 잃은 딸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빠, 딸 걱정하지 마.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돈 한 푼도 안 뺏겨. 딸이 잘 지킬 거야.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손등으로 그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친정아버지가 3년 전에 사주신 진주 목걸이가 그 안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죠. 거울 속에 저는 그제야 조금 사람다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아침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일찍 우리 집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죠. 약을 먹은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지 확인하러, 그리고 인감과 신분증을 슬쩍 챙기러 올 테니까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말이죠. 주방 서랍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든 파우치를 꺼내 안방 침대 옆 협탁에 일부러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말이죠. 물론 그 파우치 안에 든 인감도장은 진짜가 아니라 얼마 전 취미로 파둔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진짜는 이미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 지 오래였죠. 시계 바늘이 아침 7시 50분을 가리키자 저는 커피잔을 들고 소파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옷도 깔끔한 니트로 갈아입었죠. 멀쩡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정확히 8시. 현관 도어락에서 삐삐삐 하는 전자음이 들려왔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문이 스르륵 열렸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소파에 멀쩡히 앉아 커피를 홀짝이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커다란 손가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뜨린 손가방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 한 모금 천천히 삼켰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에 못 박힌 듯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제가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시어머니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밤새 우리 아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앞뒤로 엉키기 시작했죠. 어제 그 약을 먹고 잘 잤나 궁금해서. 그 새아가 얼굴이 너무 상해서 어미가 잠이 안 오더라고.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죠. 그 청심환이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약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죠. 신기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약이 참 좋은 약이었나 봐요. 저희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까지 싹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벙긋벙긋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아들이,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가 겨우 그 세 마디를 뱉어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며칠 상주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로로 발작이 왔대요. 제가 시어머니의 팔을 짐짓 부축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죠. 새벽 2시에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에 실어갔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친 사람처럼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시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청심환을 먹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물 재우는 약을 아들 입에 밀어넣은 셈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죠. 시어머니가 대답 대신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병원으로 가야지. 어느 병원이야? 어미가 지금 당장 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어머님, 지금 가셔도 못 빼어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사흘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안 돼. 어미가 우리 아들 얼굴 한 번은 봐야 해. 예, 며느라, 병원 이름을 대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죠. 방금까지 우리 아가라고 부르던 입에서 예, 며느라가 튀어나왔습니다. 10억이 눈앞에서 흔들리자 그 알량한 가면마저 벗겨진 셈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소리치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죠. 시어머니가 흠칫 놀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다그치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척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죠.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가야. 어미가 놀라서 그만. 어미가 잘못했어. 우리 아가. 시어머니가 다시 살살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죠. 병원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훌쩍이는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안방 쪽으로 슬쩍 향하는 것이 보였죠. 아마 안방에 아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안방 문 앞에 섰죠. 어머님, 아까 안방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제가 협탁에 올려둔 파우치를 손에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남편 인감이랑 신분증이더라고요. 이런 걸 왜 침대 옆에 두고 잤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파우치에 딱 고정됐죠.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글쎄, 어미도 모르지. 그거 어미 좀 줘봐라. 어미가 잘 보관해 줄게.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등 뒤로 감추며 한 발 물러섰죠.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 물건인데 제가 잘 챙겨둘게요. 남편이 깨어나면 필요할 테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죠. 그래. 그래야지. 아가가 잘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저는 파우치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잠깐 면회시켜준다고 하셔서. 제가 시계를 힐끔 보며 말했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미도 같이 가자.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죠. 어머님, 안 된다니까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어머님 이 상태로 가시면 남편도 놀라요. 제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붙잡으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항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현관 쪽으로 밀었죠. 어머님, 오늘은 댁에 들어가 계세요. 저녁에 남편 상태 봐서 연락드릴게요. 제가 시어머니의 손에 손가방을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신발을 신으면서도 자꾸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아가야, 아들 상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미한테 바로 전화해라. 알겠지?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상냥하게 대답하며 문을 살짝 밀었죠.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가야, 어제 어미가 준 청심환.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어미가 다시 가져갈까 하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안절부절 못하게 움직였죠. 증거를 회수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어렵게 구해오신 건데 제가 잘 두었죠. 나중에 저도 먹으려고요. 제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굳었죠. 아니, 그 약이 오래되면 안 좋아서. 어미가 새로 지어다 줄게. 오늘 것은 어미가 가져가서 처리를.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요. 저 지금 병원 가봐야 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뭐라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도어락 잠금 버튼을 눌러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버렸죠. 이제 시어머니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저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벌써 시어머니와 여자의 대화창이 새로 열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방금 복도에서 여자에게 전화 대신 카톡을 급하게 두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다. 아들이 청심환 먹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대. 여자의 답이 즉시 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그 약을 왜 먹어요? 시어머니의 답이 이어졌죠. 그년이 오빠한테 먹였나 봐. 어젯밤에 어미가 갔을 때 오빠는 멀쩡했는데. 여자의 다급한 답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 그년이 눈치챈 거 아니에요. 그년이 알면 우리 다 끝장이야. 시어머니의 답은 짧았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냥 재수없이 아들이 먹은 것 같아.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보였다니 그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그대로 열어둔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침대 발치에 웅크린 채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순서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죠. 시계는 아침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려면 30분이 남아 있었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죠. 고객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어제 상속 관련 서류 안내드린 거는 잘 받으셨죠? 담당 직원이 서류철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죠. 우선 부부 공동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옮겨주세요. 담당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액이요? 3,8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옮기실 건가요? 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옮겨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고객님, 공동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두 분 동의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 통장은 고객님이 주 계좌주로 등록돼 있어서 이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배우자분께서 문제 제기하시면 괜찮아요. 이체하고 나서 통장은 바로 해지해 주세요. 제 목소리에 담당 직원이 잠시 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절차 진행할게요. 30분 뒤 부부 공동 통장은 잔액 0원으로 비워졌고 통장 자체가 해지 처리됐죠. 저는 이어서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돈을 저 혼자만 손댈 수 있는 곳에 묶어두고 싶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떤 서류를 들고 와도 절대 못 빼는 곳으로요. 담당 직원이 팀장을 불러왔습니다. 팀장이 제 옆에 앉아 몇 가지 상품을 설명해 주었죠. 전문 용어가 오갔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 제 사인, 제 얼굴이 없으면 절대 못 푸는 상품 맞죠? 맞습니다, 고객님. 대리인이 와도 안 되고 서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담당자가 창구에서 바로 거절합니다. 팀장이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지문을 찍었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은 그렇게 튼튼한 자물쇠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한 손에는 통장 사본, 다른 한 손에는 확인서를 들고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 친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친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며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할 이야기가 많아. 좀 앉아서 얘기하자. 제가 응접실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친구가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친정아버지의 유산, 시어머니의 청심환, 남편의 카톡, 여자의 이름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친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구가 결국 테이블을 쾅 내리쳤죠. 이 미친놈들이 진짜, 이거 그냥 이용감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형사사건이야.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너 지금 남편 아직 집에 있지? 그 청심환은 어디 있어? 두 알 남았어.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뒀어. 제가 대답하자 친구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잘했어. 오후에 사람 붙여서 성분 검사 맡길게. 이거 성분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빼도 박도 못해. 친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남편 명의 부동산이랑 월급 통장에 가압류부터 걸자.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손발부터 묶어놔야 해. 친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형사고소로 넘길 거야. 죄명은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어쨌든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친구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이거 끝날 때까지 흔들리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저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죠.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아빠가 남겨주신 돈이야. 한 푼도 못 뺏겨.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다 처리할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친구가 사무실 인터폰을 눌러 직원을 불렀죠. 김 실장, 우리 사무실이랑 오래 일한 탐정 선생님 있잖아.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는지 좀 확인해줘. 친구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그 여자 뒷조사부터 시작하자. 회사에서 무슨 집 벌였는지, 돈은 어디로 흘렀는지 다 캐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저는 친구가 소개한 탐정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매서웠죠. 의뢰인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탐정이 수첩을 펴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에서 저지른 부정한 짓, 회사 돈 빼돌린 흔적, 개인적으로 굴린 자금까지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제가 남편과 여자의 이름, 회사 이름,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죠. 탐정이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올 겁니다. 급하면 사흘 안에도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사흘 안으로 부탁드려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요일 밤까지 1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나간 뒤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쳤죠. 너 진짜 사람 변했다. 옛날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 못 마시고 벌벌 떨던 애가. 친구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10년 동안 잊고 살았을 뿐이지. 친구가 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오히려 다정하게 대해. 그게 저 인간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야. 알겠어. 걱정 마. 저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약효가 슬슬 떨어질 시간이었죠.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안방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났죠. 남편이 흐트러진 머리를 헝클며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왜 여기 있어? 지금 몇 시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저는 프라이팬을 뒤적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여보, 이제야 일어났네.
어제 소파에서 그렇게 쓰러져서 자길래 내가 안방으로 옮겨놨어.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죠. 자기가 어제 무슨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뭘 먹었잖아. 그거 먹고 완전히 뻗어버렸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제가 남편의 팔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졌습니다.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아, 그랬나? 나 진짜 아무 기억도 없어. 죽은 것처럼 잤네. 남편이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장례식 내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몸이 다 축났나 봐. 오늘은 푹 쉬어. 제가 남편의 어깨를 살살 주물러 주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죠. 고마워, 여보. 자기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이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지만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후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식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대화창이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안에서 시어머니와 여자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두드리고 있었죠. 엄마, 나 방금 깼어.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나 왜 그렇게 뻗은 거지? 시어머니의 답이 즉시 붙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어미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네가 어젯밤에 어미가 아가 주려던 그 약을 먹었더라. 뭐? 그럼 나 지금 괜찮은 거야. 괜찮으니까 깬 거지. 아이고, 이 어미가 미안하다. 여자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죠.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밤에 무조건 그 여자 신분증이랑 인감 챙겨 나와. 이대로 하루 더 지나면 다 물거품 돼. 남편의 답이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알았어. 오늘 밤에 무조건 처리할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죠. 주방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 어른들 다 모시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아빠 장례식에 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인사드릴 게 많잖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죠.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자기가 그런 자리 마련해 주겠다고. 응. 광화문 쪽에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놨어. 다들 모시고 오자. 남편이 신이 난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밥상에 앉는 남편의 눈이 저를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죠. 이 인간의 멍청한 얼굴이 이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바로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 친구 사무실로 향했죠. 응접실에 들어서자 탐정이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그림 다 나왔어요. 탐정이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었죠. 첫 장을 넘기자 여자가 남편의 법인카드로 명품 백을 결제한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지난 반년 동안 결제한 것만 6개. 두 번째 장에는 여자가 회사 공금을 개인 주식 계좌로 옮긴 흔적이 담겨 있었죠. 세 번째 장에는 두 사람이 회사 인근 모텔을 들락거린 날짜와 시간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자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탐정이 담담하게 말했죠.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쓸까? 네가 결정해.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죠. 회사 감사실로 익명 제보 넣어줘. 오늘 오후에 바로 도착하게. 오케이. 퀵으로 보낼게. 오후 2시 안에 감사실 책상 위에 놓일 거야.
친구가 서류를 봉투에 담아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1시. 한정식집 예약 시간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 자기 어디야? 나 지금 마트인데 카드가 안 돼. 통장도 잔액이 0원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 그래.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제가 태연하게 대꾸했죠. 자기가 뭐 만진 거 아니지? 우리 공동 통장 3,800 있었잖아. 여보, 나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오래 못해. 이따가 저녁에 얘기하자.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것이 잠깐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노트북에서는 이미 알림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죠. 자기야, 통장이 텅텅 비었어. 카드도 정지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자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5분 뒤에도 10분 뒤에도 남편이 다시 카톡을 보냈죠. 자기야, 왜 답이 없어? 지금 나 진짜 큰일 났어. 여자가 그제야 짧게 답을 남겼습니다. 오빠, 저 지금 감사실 조사받고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여자는 남편을 차단해버렸죠.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여자의 프로필을 두드리는 것이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여자와 아들 사이를 오가는 것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옷장 앞에 섰죠.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크림색 정장을 꺼내 걸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3년 전 제 생일에 사주신 옷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오늘 밤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녁 6시 30분. 저는 미리 예약해둔 광화문 한정식집 대형룸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쪽 벽에는 65인치 대형 텔레비전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저는 웨이터에게 부탁해 케이블을 미리 연결해 두었죠. 7시가 되기 5분 전 시어머니와 큰아버님, 고모님이 차례로 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새아가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네. 큰아버님이 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별 말씀을요, 큰아버님. 앉으세요. 제가 큰아버님을 상석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고모님이 시어머니를 곁눈질하며 자리에 앉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습니다. 7시 정각. 룸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뛰어들어왔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른들 모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통장이. 여보, 손님들 앞이야. 자리에 앉아. 제가 남편의 말을 자르며 상석을 가리켰죠.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 눈짓을 못 본 척하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희 이야기 좀 나눈 뒤에 요리 드려주세요. 제가 웨이터에게 부탁하고 룸문을 안에서 잠갔죠. 큰아버님이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새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문까지 잠그나. 큰아버님, 오늘 어른들을 모신 건 감사 인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전원을 켰죠.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살짝 엉덩이를 뗐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화면이 밝아지자 카톡 대화방 스크린 캡처가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년 재우고 인감 챙겨 나와. 동물 재우는 약이니 사람 안 죽어.
그년 정신병원 쳐넣고 이혼 도장 받으면 우리 것이야. 글자가 방 안벽면을 가득 채웠죠. 고모님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큰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큰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손을 벌벌 떨었죠. 아주버님, 저건 조작이에요. 우리 아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시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쥐어짜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죠. 이번엔 남편과 여자가 모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해서 큰아버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죠. 여보, 저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어제 자기가 먹은 그 청심환도 오해야. 제가 남편을 내려다보며 물었죠.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청심환. 그게 무슨... 남편이 말을 더듬었죠. 어머님이 나 먹으라고 갖고 오신 청심환. 자기가 어젯밤에 그걸 먹고 뻗었어. 30분 만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획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그 약을, 그 짐승 재우는 약을 먹은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죠. 아이고, 아들아, 그게 어미가 시킨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죠. 엄마가 나를 죽일 뻔했어. 엄마가...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후려쳤죠. 이 미친놈아,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짐승처럼 엉겨붙는 모습을 보며 큰아버님이 혀를 찼죠. 에잇, 이 집안 망신 다 시키네. 큰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룸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고모님이 그 뒤를 따라가며 시어머니를 향해 침을 뱉었죠. 옳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어. 부끄러운 줄 알아. 고모님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죠.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옆으로 틀었죠. 시어머니가 허공을 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벌컥 열렸죠. 미리 폭행 소란으로 신고해둔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각각 붙잡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관님, 이 두 사람 고소장 준비해 왔어요. 저를 상대로 범행을 모의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죠. 경찰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분 저희랑 같이 서까지 가주셔야겠는데요. 경찰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죠. 여보, 잠깐만, 한 번만 봐줘. 남편이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실신 직전이었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경찰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경관님. 경찰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끌고 룸을 빠져나갔죠. 저는 텅 빈 룸을 잠시 둘러보다가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 전원을 껐습니다. 식당 홀로 나가자 카운터 앞에 사장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죠. 손님, 저희 식당에서 이런 소란이. 죄송해요. 대신 예약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손해본 만큼 더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카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결제를 진행했죠. 밖으로 나오자 초여름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택시를 잡았죠. 내일부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상간녀 부모가 운영한다는 동네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낡은 글씨로 행복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브레이크 타임이라 식당 문에는 재료 준비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죠. 앞치마를 두른 노부부가 홀 테이블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상간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손님으로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부부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봤죠. 댁은 뉘신데. 상간녀의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두 분 따님 되시는 분이 저희 남편과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조용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죠. 노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상간녀의 어머니가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죠.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 그리고 두 분 따님이 셋이서 제 상속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모의했어요. 저를 약물로 재우려고 했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상간녀의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죠. 카톡 대화 캡처, 회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두 사람이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까지. 상간녀의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어이구, 이년아. 상간녀의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진을 노려보다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정말 우리 딸 맞습니까? 상간녀의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죠. 두 분 따님이 회사 공금까지 손댔어요. 회사 감사실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상간녀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정장 재킷은 어깨선이 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치듯 달려온 모양이었죠.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줘요. 회사에서. 상간녀가 부모 앞으로 달려가다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이년아, 네가 이런 짓을 했어. 유부남이랑. 상간녀의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상간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무너져 앉았죠. 이년아, 얼굴 들어라. 얼굴을 못 들어. 상간녀의 어머니가 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상간녀가 자기 부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살려주세요. 상간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죠. 상간녀가 흐트러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모님, 제발. 딱 한 번만. 상간녀가 저에게 손을 뻗어왔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쪽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수천만 원짜리 위자료 소송, 회사 공금 횡령 형사고발. 두 가지 다 준비 끝났어요.
상간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앞으로 그쪽 인생 제가 하나하나 끝장낼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상간녀가 다시 부모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죠. 어르신, 사장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만 가볼게요. 제가 노부부에게 목례를 건네고 몸을 돌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등 뒤로 상간녀의 어머니가 딸을 향해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 미친년아, 네가 우리 식당을, 우리 얼굴을.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어 나오며 크게 숨을 내쉬었죠. 그 시각 남편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뜨는 카톡 대화창을 보니 남편이 회사 인사팀에 뭐라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었죠. 인사팀의 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감사실 출두 바랍니다. 대기 발령 통보서 수령해 가세요. 남편이 급하게 이런저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화면으로 다 보였습니다. 한때 남편에게 아부하던 사내 후배들, 술자리 함께하던 동기들, 아무도 남편의 카톡에 답하지 않았죠. 회사에는 이미 남편의 불륜과 상간녀의 횡령 사실이 다 퍼진 뒤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객님, 어제 요청하신 도어락 교체 왔습니다. 기사가 공구 가방을 어깨에 걸쳐 메고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지문이랑 얼굴 인식 둘 다 되는 걸로요. 제가 대문 앞에서 지시를 내렸죠. 새 도어락은 30분 만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고 예전 비밀번호는 완전히 초기화했죠. 기사가 나간 뒤 저는 곧장 남편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이 아끼던 정장과 셔츠, 넥타이가 줄줄이 걸려 있었죠. 저는 큰 쓰레기 봉투 5장을 펼쳐놓고 남편의 물건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셔츠, 속옷, 양말, 신발, 시계까지. 10년 동안 남편의 것이었던 모든 물건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죠. 봉투 5개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에 실은 뒤 저는 1층 분리수거장 옆에 봉투들을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이상하다는 얼굴을 지었죠. 고객님, 이 봉투들 뭡니까? 버릴 짐이에요. 오늘 저녁까지 여기 두었다가 내일 새벽에 수거 나가면 그대로 가져가 주세요. 제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저녁 6시 무렵 인터폰이 울렸죠.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정장 어깨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한 손에는 종이 상자 하나를 겨우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짐 싸서 쫓겨난 흔적이 역력했죠.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남편이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음성 스위치만 켰죠. 당신 여기 왜 왔어? 제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로 흘러나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났어. 통장도 다 막혔고,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남편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매달렸죠. 당신 짐 아래 분리수거장 옆에 다 내놨어. 챙겨서 알아서 가. 제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남편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죠. 당신 어머니한테 가든지 그 여자한테 가든지 알아서 해. 여긴 이제 당신 집 아니야.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한 뒤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죠. 저는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눕혔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1번, 2번,
10번, 20번. 저는 초인종 알림음도 아예 꺼버렸습니다. 새로 산 아로마 캔들에 불을 붙이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틀었죠. 10년 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죠. 변호사 친구였습니다. 방금 남편 명의 부동산이랑 월급 통장 가압류 접수 끝났어. 시어머니는 조사받다가 유치장 들어갔대.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죠. 고마워.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갈게. 친구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푹 자. 진짜 큰일 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시간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아빠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초인종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죠. 사건이 터지고 1년이 지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정문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죠. 크림색 정장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딸의 이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변호사 친구가 법원 계단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 얼굴 좋다. 진짜 잘 견뎠어. 친구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돼. 그럼 다 끝이야. 친구가 저를 데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 저편에서 초췌한 남자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감색 양복은 어깨선이 다 늘어져 있었고 구두는 악호가 벗겨져 있었죠. 수염이 며칠은 안 깎은 듯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려 입혀줬던 남편이었죠. 남편이 저를 보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남편 옆을 지나쳤죠. 법정 안에 들어서자 방청석에는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님과 고모님이 뒷줄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두 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한때 저를 하대하던 큰아버님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수의를 입고 옆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반년새 폭삭 늙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독한 년, 이 미친년. 시어머니가 방청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교도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증인석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큰아버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혀를 차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 개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친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판사 앞에 제출됐죠. 청심환의 성분 분석 결과, 카톡 대화 내역,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징계 통지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사진들. 친구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빠져나갈 틈이 하나도 없이 상대를 몰아갔죠. 남편은 혼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던 겁니다. 가압류로 통장은 다 막혔고 부동산은 손대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피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모든 게 저 여자, 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 여자가 그 청심환도 저한테 억지로 먹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그 아파트 링크 좋다고 자기야 하던 놈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죠. 교도관 2명이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남편을 향해 침을 뱉었죠. 이 배은망덕한 놈, 이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죠. 큰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고모님이 그 뒤를 따르며 시어머니를 향해 짧게 한마디를 던졌죠. 옳게 창피한 줄 알아. 고모님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죠.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향해 쏟아붓던 그 독한 말들이 이제는 자기 아들 등짝에 꽂히고 있었죠. 법정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했죠. 자, 조용히 하세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100% 인정됩니다. 이혼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남편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원고 개인의 재산으로 보호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위자료 액수를 읽어 내려갔죠.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짧게 박수를 쳤죠. 친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어깨에 힘을 뺐죠.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법정이 술렁이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서류를 챙겨 법정을 나섰습니다. 친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죠. 법원 로비를 지나 정문 계단을 내려서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남편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여보, 한 번만 봐주라. 내가 평생 노예처럼 살게. 진짜야.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던 저였죠. 한때는 이 사람의 셔츠를 다리며 콧노래를 부르던 저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사무쳤죠. 너 이 손 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며 저를 올려다봤죠. 여보, 나 진짜 너 앞으로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제가 남편의 손을 구두굽으로 툭 털어냈습니다. 내 돈은 이제 1원도 내 것이 아니야. 매달 위자료 갚느라 일용직 일당까지 압류당하면서 살아. 평생 그렇게 살아. 제가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쪽?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이 겨우 그 말을 뱉어냈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나야 그쪽이야. 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동물 재우는 약을 남의 아내한테 먹이려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 돈으로 새살림 차릴 아파트까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죠.
우리 아빠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남기신 그 돈, 그쪽이 무슨 자격으로 노렸어? 그쪽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노렸어? 제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렸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 그게 내가 그쪽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제가 남편에게서 몸을 돌렸죠. 친구가 팔짱을 껴주었고 저는 친구와 함께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문 앞에는 이미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어주며 웃었죠.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오늘은 진짜 좋은 데로 가자. 그래. 아빠가 좋아하시던 그 카페로 가자. 저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참, 시어머니 형사 재판도 어제 선고 났대. 징역 실형이야. 꽤 무겁게 나왔어. 그렇구나. 제가 짧게 대꾸했죠.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서 완전히 잘렸고 횡령죄로 실형 확정됐어. 부모 식당은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에 진작에 문 닫았대. 친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마다 지은 대로 받는 거지. 제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봄바람이 택시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죠. 아빠, 딸 잘 지켜냈어. 아빠, 돈 한 푼도 안 뺏겼어. 저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친구가 그런 저를 보며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이혼 판결이 나고 3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낡은 아파트를 미련 없이 처분했죠. 10년 동안 시집살이의 무게가 벽지 곳곳에 베어있던 그 집을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죠. 24층 창가에 서면 잠실대교와 그 너머 강남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집안의 가구 하나, 커튼 한 장, 접시 한 개까지 모두 제 취향으로만 채웠죠.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 일부로 마련한 저만의 성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뒤 저는 집 근처 상가 1층의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었죠. 가게 이름은 아빠의 정원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뒷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시던 모습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카페 오픈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진열대에 장미와 튤립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죠. 가게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카페야. 첫 손님으로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꽃도 팔고 커피도 팔고. 좋다, 좋아. 한 아주머니가 진열대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려 2분께 대접했죠. 첫 매출 24,000원. 계산대 서랍에 지폐를 넣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동네 마트에 커피 필터를 사러 잠깐 나갔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으로 향하던 그때였죠. 주류 코너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대에 찌든 회색 작업복, 어깨에 소주 박스를 짊어진 남자였죠. 한때 남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소주 박스를 진열대에 옮기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머리는 반쯤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검붉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계산대 앞 점원 아가씨에게 뭐라 사정하는 것이 보였죠. 저기 아가씨, 이거 오늘 일당인데 3,000원만 먼저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담배 한 갑만 사려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그런 건 저희가 곤란해요. 점원 아가씨가 딱 잘라 말했죠. 전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몸을 돌리다가 진열대 옆에 서 있던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었죠. 전 남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 박스를 그대로 놓쳐버렸죠.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병 몇 개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점원 아가씨가 언성을 높였죠. 전 남편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황급히 마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과 흘러나온 술이 넓게 번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여보라며 애교를 부리던 그 얼굴,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새살림을 차리려 했던 그 얼굴이었죠. 이제는 마트에서 소주 박스를 나르며 3,000원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필터값을 계산하고 마트를 나섰죠. 며칠 뒤 카페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갱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죠. 발신인 칸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봉투 겉면에 영치금 부탁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카페 뒤편 파쇄기 안에 그대로 밀어 넣었죠. 기계가 종이를 잘게 갈아버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얘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이제 파쇄기 안에서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죠. 같은 주 주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큰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새아가 잘 지내고 있었나? 큰아버지다.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갈라져 나왔죠. 큰아버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새아가. 그게 말이야. 사실은 큰아버지가 요즘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큰아버님이 우물쭈물 말끝을 흐렸죠. 질부한테 돈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큰아버님이 억지 웃음을 쥐어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죠. 큰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갈 때면 저를 세워두고 술 심부름을 시키던 그 얼굴이었죠. 한정식집 룸에서 저를 향해 등을 돌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던 그 뒷모습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큰아버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희 인연은 그날 한정식집에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큰아버님이 뭐라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스팸 번호로 저장을 해두었죠. 며칠 뒤 고모님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질부야, 나 고모다. 저번 일은 다 잊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고모님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죠. 고모님, 저는 잊지 않았어요. 제가 짧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번호 역시 곧바로 스팸 처리했죠. 이제 저에게 시댁 식구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친구와 탐정을 카페로 초대했죠.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창가 테이블에 하얀 테이블볼을 깔았습니다.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스테이크를 직접 구웠죠.
친구가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되시고 완전 딴 사람이 되셨네. 친구가 저를 놀리며 웃었죠. 탐정이 커다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카페 오픈 축하드립니다. 탐정이 짧게 목례를 건넸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친구가 샴페인 코르크를 뽑아 잔에 따랐죠. 거품이 유리잔 안에서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 친구가 잔을 들어 올렸죠. 완벽한 승리를 위해 탐정이 뒤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하루를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올렸죠.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맑게 울렸습니다. 식사 도중 탐정이 최근 소식을 하나 전해주었죠. 그 상간녀 말이에요. 출소했다더군요. 그런데 회사에 갚을 돈이 산더미라서 지금 지방에서 막노동판을 전전한다고 들었어요. 탐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식당 문 닫으신 뒤로 동네를 아예 떠나셨다더군요. 친구가 혀를 짧게 찼죠. 자업자득이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친구가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늦은 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별 같았죠. 세 사람의 저녁 식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카페 문을 나서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진짜 고생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친구의 목소리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 일어섰어. 저도 친구의 등을 살며시 두드렸죠. 두 사람을 배웅하고 카페 문을 잠근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친정아버지의 사진이 창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다가가 살포시 앉았죠. 아빠, 딸 오늘도 잘 지냈어. 제가 사진 속의 아빠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돈, 딸이 잘 지켰어.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꽃, 매일 아침 예쁘게 다듬고 있어. 사진 속의 아빠가 저를 향해 웃고 계시는 것 같았죠. 저는 사진을 살짝 쓰다듬은 뒤 침실로 향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눕히자 몸이 스르륵 이완됐죠.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이불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눈치도 시댁의 명절도 없었죠. 오직 저 자신만 있는 이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내일 아침에는 카페 문을 조금 일찍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들여올 튤립 상자가 도착하는 날이었죠. 창밖으로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푹 자고 나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꽃 앞에 서 있을 것이었죠. 그거면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저지르는 악행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걸 주인공은 온몸으로 배운 셈이죠.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노리고 어미와 짜고 짐승 재우는 약까지 준비했으니 말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참 씁쓸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이 사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분명합니다. 내 것을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말이죠. 주인공이 그 밤에 무너져 울기만 했다면 아빠가 평생 아끼며 남기신 10억은 파렴치한 사람들 소나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나와 내 사람들을 지키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